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시가 들어간 건 뭐든 지겹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누구는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건 사실 현실에서 극히 드문 케이스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아마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경우도 똑같았어요. 결혼 후 시댁의 시옷자만 들어도 아주 지겹고 싫었거든요. 원래도 불편한 존재인 시댁이 저에게는 최악으로 변하게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금세 이해하실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가장 조심하고 조용하게 넘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9수를 보내고 있는 여자예요. 올해 39살이고 40이라는 부록의 나이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제 나이 19, 29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혹독한 9수를 39, 40을 앞둔 나이에 제대로 겪고 있는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착잡하네요. 저는 현재 꽤 큰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 업무를 돕고 있는 조무사 일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되면 좋았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기도 하고 지금 제 직업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딱히 큰 후회는 없어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사람 구실을 하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반듯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저를 위해서 당신의 평생을 바쳐오신 엄마 덕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저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셨던 건 다름 아닌 제 소중하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한 사람, 바로 엄마였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저도 충분히 눈치로 알 수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가 다투진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늘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제 마음대로 엄마와 아빠를 조종하고 화해를 시킬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저는 어렸고 두 분 사이의 문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결국 매일을 전쟁같이 다투시던 중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아주 어릴 적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셨죠. 그 당시에는 두 분이 헤어지신다는 사실에 원망도 했고 막연히 서러운 마음이 가득했었지만 성인이 된 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엄마는 그대로 아빠와의 결혼 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저를 지키고 싶었기에 한 결정이라는 걸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엄마도 그 당시 네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정말 걱정했어. 그래도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선택이었어. 그렇다고 해도 엄마는 아직도 너한테 미안해. 그때야 어린 마음에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는 게 속상하고 미웠지만 지금은 다 이해하지. 나도 눈치로 다 알았는데 뭐. 네 아빠가 월급 받으면 그것만 받으면 그 봉투 들고 도박하러 갔어. 다 잃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돈을 또 달라고 하면서 집에 10원 한 장도 안 남기고 가져가더라. 생활이 뭐니? 집안이 다 거덜나더라고. 너랑 나랑 살려면 헤어지는 것밖에는 없겠더라. 나도 알아 엄마.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선택이라는 거. 그때 엄마 한 선택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 그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엄마는 아빠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중독 증세는 더 심각해지고 집에 있는 돈이란 돈은 모두 다 쓸어다 도박을 하려는 아빠로 인해서 이대로 살다가는 오히려 저를 지킬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말 그대로 한탕을 노리면서 사는 사람이었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도박장으로 달려가 며칠 동안 연락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아빠를 둔 채 살고자 혼자 열심히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하루하루였고 결국 선택을 하게 된 건 아빠와의 이혼이었다고요. 물론 어린 마음에 엄마와 아빠가 더는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결정했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밉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살기 위해 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전 엄마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저를 혼자 키워오신 엄마와 저는 상당히 깊은 유대를 가진 사이였죠. 엄마는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다은이 너는 뭘 해도 되래야.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고 넌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는 너한테 밑거름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늘 그렇게 할 거야. 알았지? 그렇게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났어요. 엄마는 아빠와 결혼 생활을 하고 난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곳에서 꾸준하게 장사를 해오신 베테랑이기도 했어요. 늘 분주한 시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도 늘 제 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엄마의 모습은 바로 손님이 없는 틈틈이 책을 읽고 계시던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참 신기해. 그렇게 바쁜데 책이 읽혀? 나는 책 읽기 너무너무 싫은데 엄마는 어떻게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거야? 그럼 책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 일이야. 세상의 이치는 여기 다 들어가 있다 너. 그리고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책 읽는 걸 보고 커서 그런지 엄마는 책이 재밌어. 이 책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거든.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러셨고. 엄마는 제가 알기로는 똑똑하지도 않고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도 아니었지만 엄마의 가족들은 모두 다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대로 박사만 배출해낸다고 해서 박사 집안이라는 별명까지 가질 정도라고 했으니 사실 뭐 말 다 하긴 했죠. 엄마 역시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아빠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아빠의 도박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졌던 나머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외가 식구들과는 연락도 끊은 채 남처럼 지내셨고요. 이런 이유로 저는 외가 식구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긴 했지만 엄마가 가끔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들 똑똑하고 대단한 친족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막연하게 듣기만 했고 직접 느끼거나 보지는 못했기에 넘긴 수준이었는데 이후 제 인생에서 엄마의 가족들, 즉 외가 식구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그리고 멋진 사람들인지 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저는 성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남자를 만나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조무사로 일을 하던 저는 나름 중견급 병원으로 입사를 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사선사였어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호감이 생겨 연애를 했고 2년의 연애 끝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결혼을 할 당시 시어머니는 저를 그리 반기지는 않으셨어요. 방사선사인 시어머니의 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무사였던 제 직업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더욱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눈치 하나는 좋았던 저였기에 그런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 인사를 간 날부터 시어머니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 홀어머니에 심지어 장사를 하는 집 딸이라며? 무슨 장사를 하니? 저희 어머니 시장에서 25년째 분식집 하고 계세요. 아, 분식집? 작게 하겠구나. 직업은 조무사라고? 네, 오빠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길래 의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간호사 정도는 데리고 올 줄 알았더니 내가 실망이 크다.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 저를 얼마나 대충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죠. 물론 시댁이 저희 집보다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잘 사는 게 맞았어요. 시댁 어른들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번창하면서 말 그대로 졸부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덕에 시어머니는 외식, 골프, 와인 모임 등을 즐기면서 눈만 높이고 허영심만 가득 차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 제 자존심이 완벽하게 상하는 건 당연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온 그날 저는 남편에게 이별 선언을 했죠. 이런 취급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이별을 통보를 했고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려 어떻게 해서는 해결을 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후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다시 저를 시어머니에게 소개했고 시어머니는 포기한 듯 저를 받아들이셨어요. 엄마, 이번에는 다은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다은아, 엄마가 할 말 있으시대. 아유, 그래.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쩔쩔매니? 예, 다은아, 내가 졌다. 너희 결혼 내가 허락하기로 했어. 엄마, 그렇게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아우, 얘 좀 봐. 얘가 글쎄 너랑 결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나를 아주 반협박을 하더라.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나 뭐라나.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항복이야. 남편은 제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며칠을 떼를 쓰듯 화를 내면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독거 노인으로 살겠다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맞기는 했는지 시어머니 역시 남편의 이런 태도에 시어머니는 졌다는 듯 저를 받아들이셨고요. 처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니 시어머니와 제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건 당연했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선 넘는 발언과 기분 나쁜 언행은 꾸준했어요. 하지만 무조건 당하고만 있지 않았던 저 역시 시어머니의 행동, 언행에 반박도 하고 은근슬쩍 말대꾸도 해가면서 저 나름대로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며 지냈고요.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했을 당시 남편은 제가 아니면 죽겠다는 식으로 매달려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언제 저에게 목을 매면서 사랑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저를 대충 대하면서 회피형으로 일관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갈등은 정말 습관처럼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 개입을 해 해결을 하거나 중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늘 피곤하다는 듯 피하기만 했고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했고 또 한편으로는 꾸준하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엄청난 환멸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와 후회를 해봤자 의미가 없었고 말 그대로 제 발등을 제가 찍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만의 생존 방법을 찾으면서 나름대로 적응을 하며 지내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시어머니는 사교 모임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급이 높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길 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런 문화는 접해본 적도 없고 몰랐던 시모는 그저 많은 돈을 쓰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바쁘게 돈 낭비를 하며 사교 모임을 다니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전부 다 허영심으로 보였고요. 당연히 저와는 맞지 않는 시어머니의 행동과 생활 패턴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터치를 하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방관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건드리면서 자극하고 괴롭히는 건 시어머니였어요. 예, 이렇게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이것저것 즐겨도 모자랄 판에 너네 엄마는 어째 맨날 시장통 분식집에 막혀서 장사만 한다니? 아이, 그러다 인생 끝나면 그거 누가 책임져? 너는 딸이 왜 그렇게 한심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처럼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하면서 쌓는 신뢰가 쉬운 줄 아세요? 충분히 인맥도 경험도 쌓으시면서 행복해 하세요. 저희 엄마는 제가 잘 챙길게요. 어머니가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야 아주. 너는 가만 보면 말하는 것 서울대 박사 뺨을 칠 것 같아. 참나, 말끝마다 말대꾸해. 요즘 젊은 것들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니까. 내가 다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아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선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함부로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저 역시 시어머니의 발언에 지지 않고 받아쳤고 제가 받아치는 이야기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그런 제 말이 어이가 없다는 듯 반응을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사실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는 이런 식이 일상이기도 했고요. 제가 무조건 시어머니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어머니는 더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해대셨거든요. 툭하면 장사하는 집안, 시장통에서만 사는 집안 등 자꾸만 저희 친정집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대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사실 시어머니 역시 사업 번창으로 급격하게 재산이 불어나지 않았다면 저에게 함부로 할 이유가 없었고,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 똑똑하거나 잘난 건 없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꾸준하고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고 깔아 뭉개는 데에는 다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동생인 신우이의 결혼 상태 때문이었죠. 신우이는 이제 막 26살을 넘겼는데 대학 졸업 후 취업 대신 좋은 남자를 만나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 소위 팔자를 펴고 살아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듣고 곧바로 신부 수업을 하면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 조건에 맞춰 남자를 만나려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하게 중매를 통해서 만나게 된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의사였고 신우이와 연애를 하면서 미래의 사위감으로 점을 찍어 놓은 사람이었죠. 조만간 신우이로 인해서 의사 사위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는 가뜩이나 올라간 어깨가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올랐고, 그로 인해서 시어머니의 비교와 자랑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도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예, 우리 지혜는 만나도 언어 같은 조무사 아니고 의사 만난댄다. 이래서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니? 아직 만나는 단계인데 너무 앞서 나가다가 아가씨만 상처받지 않을까요? 조금 더 만나봐야 알죠. 예, 너는 지금 부러워서 좋지니? 우리 지혜 만나면 무조건 결혼하고 싶지? 곧 의사 아내 될래니까 외제차 정도는 뽑아줘야겠다. 앞으로 남편 체면도 있고 이게 다 미래의 투자지. 딸 잘 키워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게 최고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마치 이미 사위가 된 것 마냥 좋아하면서 신우이의 격을 높여야 한다며 아직 어린 신우이에게 고급 외제차까지 뽑아주면서 신이 난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자랑을 하면서 신나하는 시어머니가 보기 싫기도 하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마음에 이야기를 했더니 제 이야기를 또 기분 나쁘게 들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누가 취집을 보낸다고 그렇게 의사사위 하세요. 결국 그거 다 아가씨가 시집가서 짊어져야 할 짐들인데 어머니도 며느리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너는 왜 매사 그렇게 부정적이니? 설마 우리 지혜가 너보다 좋은 집으로 시집가는 게 배 아파서 그러니? 어머, 얘 웃긴다. 네 팔자랑 우리 지혜 팔자랑 같아? 얘는 가만 보면 웃긴다니까. 그러게요. 저는 팔자가 어머니 아들 만나 살 팔자인데 아가씨는 의사 만나고 결혼도 할 생각이라고 하니까 팔자가 완전히 다르기는 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배가 아팠나 본데요. 야, 너도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지혜는 의사 남편 만날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였고 너는 시집 올 때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었냐? 아이, 그러게요. 끼리끼리라더니 저는 아가씨만큼 높은 급이 아니라서 딱 애비 만나는 정도였나 봐요. 시어머니의 자랑이 듣기 싫어 남편을 비유하면서 영혼 없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다 받아쳤더니 기분이 상했지만 더는 반박을 할 수 있는 말이 없던 나머지 또다시 저를 죽일 듯 째려보신 후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좋은 말도 3-4번 듣게 되면 지겨운 법인데 자랑만 계속 해대는 시어머니의 말이 듣기 싫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가씨의 의사사위 기대에 부풀어 하루가 다르게 더 허영심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속 사위로 내정된 집과 저를 비교하면서 대놓고 무시를 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고요. 신우이의 결혼이 왜 저에게까지 불똥이 튀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친정 엄마가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식집이 있는 시장으로 불쑥 찾아가셨더라고요.
시장에 온 후 저에게 전화를 해 또다시 선 넘는 이야기를 시작하셨고요. 어머니, 갑자기 말씀도 없이 저희 엄마 가게는 왜 가신 거예요? 내가 뭔 못 올 때 왔니? 사부인이 하는 가게인데 와볼 수도 있지. 그리고 이 시장에 못 올 이유도 없잖니. 엄마도 갑작스럽게 오시면 당황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계세요. 제가 퇴근하고 금방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나 여기 오래 못 있을 것 같다. 혹시나 해서 한번 와봤는데 일찍 집으로 가야겠어. 이따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러라.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꾸나. 저희 엄마가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 근처에 오셨으면서도 저희 엄마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는 것 같다며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더욱 청결하지 않을 것 같아 친정 엄마가 파는 음식도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간다고요. 이렇게 그냥 돌아가실 거면 왜 가셨는지 굳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기분 나쁜 태도와 말로 불쾌한 기분을 만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불쾌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꾹 참고 퇴근 후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시댁에 도착해 시어머니에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고 말씀도 없이 그냥 가시면은 저희 엄마가 알면 민망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해주고 가시지. 어머, 얘 너 말 너무 웃기게 한다. 원래 시장은 아무나 다니는 게 시장 아니니? 뭐를 또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오히려 답답한 건 난데. 어머니가 왜 답답하신데요? 앞으로 네 시누이가 의사랑 결혼하면 다 보게 될 텐데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 싶어서 와봤지. 근데 너무 시장스럽고 사항스럽더라. 냄새도 그렇고. 그런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니? 아휴, 내가 다 창피해 소리.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본인이 답답하고 창피하다면서 선 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면전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아직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것도 아닌데 사위 만날 생각에 의기양양하면서 저희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시장이 뭐 어때서요? 그리고 아가씨 결혼도 의사 사위 입장에서는 저희 집 한참 딸린다고 생각할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너무 서운해요. 뭐? 너 말 다 했어? 너랑 우리 지혜랑 갔니? 내가 창피해서 단돌이 좀 미리 하려고 갔다가 피얼 소리를 다 듣네. 됐고 너네 집은 아예 이 혼사에 빠지는 걸로 해라. 알았어? 네, 저도 관심 없고요. 아가씨가 누구랑 결혼하든 빌붙을 생각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째려보셨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한 건 제 잘못이 맞지만 저희 엄마에게 함부로 하는 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다툼 아닌 다툼을 하고 난 후 한동안은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먼저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좀 다스렸어요. 솔직하게 시어머니와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대로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면서 어쩌면 시어머니 역시 그런 의도 없이 한 행동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조금이지만 시어머니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와 함께 언제까지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 아래 사람인 제가 먼저 연락을 해 잘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한번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산산이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더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두 다 이해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당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막연하게 연락을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또 미루면서 지내던 중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름 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 생일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고 챙기지 않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챙겨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생일에 대해 마음이 급했던 나머지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예, 너는 그렇게 가고 나서 연락 한 번이 없니? 아무튼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거 알고는 있지? 연락도 없길래 기다리다 죽느니 내가 그냥 먼저 이야기하려고 연락했다. 네, 어머니.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주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생신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좀 할 순 없니? 아유, 되고 내 생일에 지금 하는 모임들에서 친구들이 거의 다 온다고 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혜 남편감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집에서 네가 좀 최고로 준비를 좀 해라. 너 할 수 있지? 네? 나가서 드시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음식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아가씨 남자친구분도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황당하게도 이번 생신상은 직접 차려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동안 사교 모임을 한다면서 사귄 친구분들이 모두 다 제 솜씨를 보겠다고 오신다고 했고 무엇보다 시누이의 남편감이라고 하는 남자친구까지 초대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혼자 그 많은 인원 생일상을 차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애초에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요구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소신대로 나가서 드시는 게 어떠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발끈하시며 화를 내더군요. 아니 너 지금 하기 싫어서 그러니? 너 시집와서 첫 해 딱 한 번 시어머니 밥상 차려준 게 다면서 그것도 해주기 싫다 이거야? 어머니, 그건 오해시고 그게 아니라 저도 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분들 드실 음식 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면 뭐니? 아유 됐다. 네 마음 딱 알았으니까 끊어라. 기대한 내가 바보지. 어휴.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상을 차릴 수 없고 좋은 곳에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말에 이미 기분이 상해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고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생신상 요청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시어머니 마음을 달래드려야 할까 싶은 마음으로 무겁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마도 그새 남편에게 제가 생일상을 차려주지 않고 나가서 사 먹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일러 바쳤겠죠. 당신 다음 주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생일상 좀 차려달라고 했더니 싫다고 했어? 아니, 내가 왜 싫다고 했겠어. 싫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 모임 친구분들도 여러 분 오시고 거기 아가씨 남자친구도 온대. 그럼 보통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회사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해. 그래서 나가서 드시는 게 어떠시겠냐고 물어봤는데 내 말 듣기도 전에 화내시고 끊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밥 좀 차려달라는데 그걸 못 해줘서 서운하게 만들어? 엄마 생일상 제대로 안 차려주면 나 진짜로 실망할 거야. 그렇게 알아. 뭐? 너 내 생일에는 이렇게 신경이나 써봤니? 내 생각은 전혀 안 하는구나. 정말로 니네 집 식구들 다 너무한다. 남편까지 저에게 생일상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압박을 하고 화를 내니 너무 서운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에게 전화를 해 하소연을 했는데 엄마 역시 서운한 건 알겠지만 시어머니 체면을 생각해 저보고 생일상을 준비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말까지 들으니 속이 상한 건 사실이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당일 휴가를 내고 시장을 보러 가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전날 힘들게 일을 해 몸이 천근만근인데 그 많은 인원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한 마음이 들어 저는 다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몸이 많이 안 좋아? 아니야. 별일 없는데. 아유, 이상하게 배가 너무 아프네. 허리를 못 펴겠다. 아유, 지금도 아파 죽겠네. 여보세요? 엄마 배가 어떻게 아픈 건데? 엄마 일단 기다려, 내가 갈게. 엄마는 처음에는 배가 아파 식은땀이 날 정도라고 하시더니 저와 통화를 하는 그 짧은 순간에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놓고 구르시는 것 같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한 나는 엄마와 전화를 끊자마자 빠르게 119로 전화를 해 엄마가 쓰러졌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을 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엄마가 실려간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저와 통화 중 쓰러졌고 빠르게 대처를 한 끝에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빠르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착을 하기도 전에 엄마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화를 통해 빠른 수술 동의를 했어요. 제가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엄마는 혼자서 수술방으로 들어간 상황이었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덩그러니 주저앉아서 엄마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사는 것이 바빠서 엄마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아서 이렇게 아픈 건 아닐까 싶은 마음과 죄책감이 한 번에 몰려오면서 온갖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엄마 수술을 신경 쓰느라 제가 시어머니 생일을 위해 장을 보러 가려고 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시어머니에게 엄마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수술 들어가셔서. 뭐? 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고 있어? 너 그렇게 올 시간 있으면 에너지 아끼고 당장 와라. 네가 안 오면 내 생일상은 누가 차리는데? 내 친구 2명은 벌써 다 와서 앉아있어. 이제 곧 온다고 하는데 어쩔 거야. 그리고 지혜 남자친구도 온다는데 너 진짜 나 욕 먹이려고 작정했어? 아니 어머니, 제가 일부러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수술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제가 생일상을 차리러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 상태를 모두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저에게 지금 당장 와서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리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고 제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서운함에 너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 아닌 화를 내니 시어머니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며? 너 왜 이렇게 유난을 떠니? 하여튼간 이래가지고 부모 다 살아있고 멀쩡한 집자식을 들였어야 하는데. 아무튼 너 빨리 와. 내 체면 망가뜨리면 너도 가만 안 둔다. 서운함에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것도 감정이 남아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던진 말을 들은 후에는 더는 이 집 구성원도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무지막지한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야기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죠. 네, 그렇게 원하시는 생일상 그럼 차려드릴게요. 제가 가서 차린다고요. 딱 한마디를 남긴 채 시어머니의 답변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를 가정부 그 이상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태도에 더는 이야기를 하며 화를 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친정 엄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당장 와서 생일상을 차려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요구에 저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생일상을 차려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엄마 수술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 잠시 엄마를 외삼촌에게 연락을 해 부탁드린 후 생일상을 차리러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드디어 왔다는 듯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시댁으로 들어선 시점부터 그 누구와도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은 채 그대로 주방으로 갔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착을 하자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거실로 돌아가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의사 사위를 소개한다고 큰 소리를 쳐놓은 덕에 정말 많은 시어머니의 친구분들 그리고 모임분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따라 들어오더니 제 속을 긁는 소리를 더 해댔지만 저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자 민망하신지 얼른 음식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를 며느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지도 않은 채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집 사람들은 너무한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엌에서 혼자 잡채, 갈비찜, 탕수육, 그리고 미역국 등을 밀키트를 잔뜩 사와서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밀키트로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도 바보 같더라고요. 음식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빨리 만들어지면서 저는 상에 음식을 하나 둘 놓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만족스러운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야 며느리가 좀 사람 노릇을 하네. 아우 얘가 좀 굼떠서 그렇지 하면은 또 잘해. 음식은 잘하니까 다들 한 번씩 먹어봐. 어머 그러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해줬단 말이야. 대단한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야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게 차린 음식을 마치 본인이 다 준비를 하고 대접하듯이 선심을 쓰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봐도 놀랍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서서 제가 대충 만든 밀키트 음식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다들 맛있길 기대하며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댔겠지만 막상 음식을 먹은 손님들 표정은 일제히 일그러졌고,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시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직접 음식을 먹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맛이 하나도 없는 음식들이라는 걸 알았을 테고 음식을 먹자마자 저에게 화가 난 듯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아이 얘 이게 다 무슨 맛이야? 너 음식에다가 지금 복수를 한 거야? 내가 너 엄마 아픈데 와서 시애미 생일상 차리라고 했어? 아니 이게 진짜? 저를 한참 째려보시더니 화를 참지 못하겠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려는 그 순간 갑자기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제 대화를 가로막더라고요. 그건 바로 지금 막 그 잘난 시누이의 남자친구 의사 사윗감이 도착을 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저에게 화를 내려고 하던 것도 멈춘 채 표정이 바뀌면서 문 쪽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온화하게 웃으며 바라보더군요.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 의자에 앉아버렸어요. 그 순간 철컥하고 문이 열리더니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흰 가운도 벗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오는 시누이 남자친구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솔직히 웃기긴 하더라고요. 뭐야, 누가 의사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일부러 자랑하고 싶어서 의사 가운 입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저 사람도 진짜 이상하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 부엌에 앉아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의외로 그 의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인사를 먼저 나누기도 전에 모두 다 무시를 한 후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 그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를 발견하더니 이제야 찾았다는 듯 웃더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맞지, 다은이. 네가 다은이 맞지? 네? 누구세요? 장문자 순씨 딸 박다은 맞잖아. 네. 근데 어떻게 저희 엄마랑 제 이름을 알고 계세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의사가 제 이름과 저희 엄마 이름까지 모두 다 꿰면서 마치 예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로 반말까지 하며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제 엄마 이름을 아는지, 왜 저에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도 하고요.
제 반응을 보더니 그 의사는 조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표정이 풀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야, 정말 여기 있을 줄 몰랐네. 사람 인연 참 신기하다. 이제야 찾았구나. 아버지가 여기로 가보라고 해서 와봤는데 정말 여기 있을 줄이야. 너 나 본 적 없지? 나 외삼촌 아들이야. 우리는 사촌이고.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나가자. 의사는 갑작스럽게 나타나 제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사촌지간이라고 소개를 한 후 빠르게 나가자고 했어요. 그 모습을 막연하게 바라보던 신우이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와 함께 시댁을 나서려는 의사 남자친구의 팔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야 오빠? 왜 우리 집 인사 와서 엄마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새언니를 데리고 나가? 새언니랑 안 사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 지금 상당히 불쾌하고 너도 니네 집도 다시 봤다. 나중에 이 상황들 나한테 똑바로 설명 안 하면 앞으로 우리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의사는 신우이에게 정색을 하며 이야기를 한 후 저와 나서던 길을 나섰어요. 이제야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의사는 제가 엄마를 잠시 맡긴 외삼촌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 그 사람이 제 사촌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촌지간이면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이지만 아빠를 만난 후 완벽하게 인생이 무너졌거든요. 아빠의 도박 중독은 우리 집 자산은 물론이고 외할머니 댁의 자산까지 모두 다 거덜을 내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소소한 금액을 요구할 때에는 외할머니도 어찌할 도리가 없이 주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엄마는 면목이 없어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았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네 아빠가 우리 집 돈으로 도박이 안 되니까 네 외할머니 찾아가서 어차피 내가 죽으면 주일돈 미리 달라면서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밭을 달라고 했다더라. 엄마도 모르게. 어머,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외할머니가 밭을 내어주셨대? 안 주면 죽겠다. 여기서 누워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딸인 엄마가 고생할까 그 밭을 내어준 거지. 그렇게 홀랑 다 날려먹었고.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외삼촌이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엄마가 장사를 하는 분식집에 찾아와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전에 아빠를 찾아가 외삼촌은 한바탕을 한 상황이었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이렇게 인연을 이어나가면 엄마뿐만 아니라 외가 가족들 모두 다 피해를 입히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예 인연을 끊고 살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혼 후에는 외할머니와 외삼촌 모두 다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이혼 후 삶이 팍팍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또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까 싶은 마음에 또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는 엄마와 저 단둘만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가족들이 없는 건 아니었고 심지어 번듯하게 잘 사는 사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외삼촌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오고 가면서 왕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외삼촌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긴 했지만 사촌이 있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어요. 병원에 도착을 하니 외삼촌은 저를 반가워하였고 사촌이 저를 찾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가 엄마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하잖아. 이 시국에 생일상을 차리러 오라는 시어머니라니. 여기 의사의 아들이 비번인데도 고모 때문에 왔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너를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남긴 주소를 받았는데 황당하게도 오늘 내가 초대받은 여자친구 집 주소랑 같더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차 가기도 했지만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맞아서 나도 황당했어. 그렇게 무시를 하던 저희 엄마의 집안과 신우이의 남자친구라며 자랑을 하던 의사 집안이
결국 다 같은 우리 집안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살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뭔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와 외삼촌 그리고 사촌과는 대화를 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지만 아직 시댁에 머물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에 갔어? 음식도 개떡같이 해놓고 갑자기 네 시누이 남자친구를 홀려서 데려가. 너 미친 거니? 제가 미친 게 아니라 그 의사가 제 사촌이에요. 엄마 수술 때문에 급해서 저 찾아온 거라고요. 뭐? 지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나 놀리니? 너 일단 빨리 와서 사과해. 안 해? 전화기 너머로 잔뜩 화를 내며 저에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다 못했는지 의사 사촌은 제 전화를 뺏어들고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시를 당할 집안이 아닙니다. 저희 사촌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희 일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뺏어들어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황당한 상황에 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전화를 그대로 끊었어요. 이미 시댁에는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상황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모두 다 내려가는 듯한 속 시원함을 느꼈어요. 속이 다 시원하니 뭔가 뻥 뚫리는 기분을 만끽했네요. 저는 그렇게 사촌의 손에 이끌려 엄마의 수술 상황을 확인하러 병원으로 향했고 다행히 엄마는 빠르게 손을 쓴 덕분에 생명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엄마가 건강을 챙기고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자초지종을 물으니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엄마 집안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의사 출신 집안이야. 근데 엄마가 살기 힘드니까 엄마가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연을 다 끄는 거지. 근데 내가 아프다니까 이렇게 달려와 줄지 몰랐어. 역시 가족들밖에 없다. 다은아, 그지? 엄마도 참 독하다 정말. 한 번은 연락도 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줄 법도 한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살았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 가족이라고 해도 남에게는 빌붙지 않아야 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알았지? 엄마의 올곧은 태도를 보니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엄마를 따라잡으려면 정말 멀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상황은 모두 정리가 됐지만 제가 시댁에서 받는 취급을 직접 목격을 한 사촌은 시누이와 더는 연인 사이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요. 이런 상황을 다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만남을 가질 순 없다고요. 그래서 상황이 모두 다 정리가 된 후 시누이를 만나 이별을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사람 좀 볼 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근데 나도 똑같았네. 너랑 네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오빠 진짜 이럴 거야? 이미 네 어머니가 직업만 보면서 사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인데 너라고 다를까? 나는 그런 집안이랑 결혼을 할 마음이 없어. 우리가 만나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를 해? 뭐를 해?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인성도 가풍도 그리고 예의도 중요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게다가 우리 집 사람을 함부로 했다며? 난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 못해. 더 할 말 없다. 헤어지자. 시누이는 결국 그렇게 사촌과 파혼을 당했고 그 화살은 당연히 저에게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변했기 때문에 시누이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지려고 한다고 한들 져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일에도 개입을 하지 않고 방관을 하던 남편에게 환멸을 느꼈고 저 또한 이 집안 식구들과 영원한 작별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언니가 헤어지라고 했죠.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사람이면서 어떻게 네 시누이 혼사기를 막어?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자랑하던 의사 사윗감이 그 정도 판단도 못했을까 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집 식구 아니에요. 더는 못 살겠고 이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에게 따지고자 찾아온 시어머니, 신우이를 상대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한 후 이혼 선언까지 하니 정말 너무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한 폭언, 메시지, 그리고 남편의 방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증거로 모아뒀고 증거를 들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문의를 했거든요. 당연히 충분한 이혼 사유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지체 없이 이혼 소송에 돌입했어요. 이혼 소장을 받자 뒤늦게 저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모두 다 손절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 후 엄마의 가족들인 외가 식구들과 다시 연락을 하고 왕래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족 같은 느낌을 제대로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하고 지내고 계시고 몸을 생각해서 오랜 세월 운영을 하던 가게를 접고 편하게 책도 읽으면서 여가를 즐기며 지내고 계세요. 전 시어머니는 그 일을 계기로 지인들 입에 오르게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안주로 전 시어머니 이야기만 한 게 없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스트레스였는지 집 밖으로는 나오지도 않고 살고 있다고요. 전 시누이는 사촌과 파혼을 하고 난 후에 아직도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시집을 잘 가보려고 결경사 가입 후 선을 보고는 있는데 이미 업계 소문이 다 났는지 제대로 된 매칭이 되지 않고 한 해 한 해 나이만 먹고 있다고 하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 결국 전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다 제대로 된 사이다 복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확실한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는 저를 함부로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으로도 친구로도 엮이지도 함께하고 싶지도 않다는 걸 제대로 느끼는 계기였기도 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속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